자, 기업 가치 평가해 볼 거예요. 기업 가치 평가. 기업 가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면 기업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 더 많아지는데 지금은 우리 두 가지만 배울 거예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우리 아까 FCF 기억나십니까? 잉여 현금 흐름. 그게 뭐예요? 그 기업의 자산이 벌어들이는 미래 현금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장을 샀는데 내용 연수가 3년짜리예요. 그리고 그 공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잉여 현금 흐름이 있죠. 그 잉여 현금 흐름이 매년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보면 그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네들을 할인율 있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해 가지고 가치를 구하면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 자산의 가치를 구할 때 뭐랑 더하면 될까요? 타인 자본의 가치랑 자기 자본의 가치를 더해버리면 되겠죠. 이거를 직접 구하는 게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 얘를 부채랑 주식으로 이렇게 부채랑 자기 자본을 나눠가지고 타인 자본의 가치와 그 다음에 여기 자기 자본의 가치를 더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뭐부터 설명되어 있냐면 저 밑에부터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그 4페이지에 3. 재무관리의 현금 흐름에 1. 재무관리의 목표와 기업가치 평가 한번 읽어볼까요? 기업의 목표는 회계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설명드렸죠? 기업의 가치가 곧 주주 가치의 극대화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기업 가치는 기업으로부터 발생한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한다. 이제 이해되시죠? 현재 가치, 할인, 우리가 다 배웠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할인에 대한 설명 쭉 있고, 자, 그래서 회계적 이익의 문제가 두 번째 문단에 있네요. 현금 흐름과는 다르게 회계적 이익은 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어요?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 처리 방법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 따라서도 역사적 원가로 할 수도 있고 시장 원가로 공시할 수도 있고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할 수 있고 정률법으로 할 수 있고 생산량 비례법으로 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한, 그리고 우리가 재고자산도 어제 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자의 회계 처리 방침에 따라서 회계적 숫자가 달라진다는 게 회계적 이익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가치평가를 하게 되면은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똑같은 현금 흐름이고 똑같은 자본 비용인데 회계적 이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적 이익으로는 의사결정하지 않고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한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그걸로 의사결정을 한다. 자, 그랬어. 또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객관성이 떨어지고, 두 번째 문단의 이 세 줄이 회계적 이익의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재무관리는 기업이 얻게 될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기업이 얻게 될 현금 흐름을 아까 제가 잉여 현금 흐름 FCF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이 극대화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기업가치 산정 방법이 2번에 있는데 거기에 양가로 1번에 보시면 부채와 자기자본 가치의 합, 요거를 통해 가지고 자산의 가치, 기업 가치를 구할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5페이지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직접 기업의 가치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기업의 가치를 산정해요. 그 기업으로부터 발생되는, 그 기업의 영업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그 향후의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해 가지고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설명드리냐면 제가 부채 가치랑 자기 자본 가치를 더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구하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가치가 극대화되는 게 가장 최종 목표니까요. 자, 그러면은 기업 가치 평가할 때
부채의 가치 또는 타인 자본의 가치죠. 타인 자본의 가치 이를 한번 구해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식, 자기 자본의 가치를 구해볼 거예요. 이 두 가지 한번 구해볼 건데, 구한 다음에 더해버리면 기업의 가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부채의 가치를 구할 때는요, 누구 관점에서 생각하면 좋냐면 그 부채에 투자한 채권자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 타인 자본 있죠. 타인 자본은 채권자의 만약에 재무제표를 그릴 수 있다, BS를 그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 BS에 어디에 적힐까요? 자산, 부채, 자본 분야에 채권자의 BS에 저 채권은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어디예요? 자산이죠. 그렇죠? 자산이죠. 기업의 부채는 채권자 입장에서 자산입니다. 그러면은 채권자 입장에서 뭔가를 투자를 한 거죠. 투자라는 것은 돈이 나가고 나중에 들어오는 게 이게 투자입니다. 이게 투자죠. 투자는 다 자산 쪽에 있겠죠. 그렇죠? 자산을 돈 주고 사죠. 돈 받고 자산이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은 여기 자산 사이드에 적혀 있고, 기업의 자기 자본은 주주 입장에서 당연히 자산에 있을 겁니다. 주식이라는 명목으로요. 금융자산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자산이라는 명목으로 여기에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지 요거에 대한 가치를 산정해 좀 수월하거든요. 자, 그러면 채권의 가치.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요, 채권의 가치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채권의 가치. 어떤 자산의 가치는요, 어떤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 있죠. 그거를 구한 다음에 아까 할인 있죠? 할인, 이자율 가지고 할인했죠? 그 할인해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 뭐가 있을까요? 채권 투자해 가지고 뭐 받아요? 이자. 그렇죠? 이자 받고 마지막 날에 원금 받죠. 이자랑 원금이 채권을 투자함으로써 발생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입니다. 그러면 채권의 가치는 미래에 발생되는 이자, 그 다음에 원금, 이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할 텐데, 할인할 때 그때 이자율은요, 그 이자율은 그 채권에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자, 여기서 요 이자율은요, 기업 관점에서 뭐가 될까요? 타인 자본 비용이 돼요. 기업 관점에서는 타인 자본 비용, 그 다음에 채권자 관점에서는 이자 수익률, 그 비율 있죠? 그 비율로 할인을 합니다. 할인할 때 여러분 요거 뭐예요? 시그마죠. 합한다는 개념이죠. 그거를 1 플러스 타인 자본 비용, 용에 T승 해가지고 요거를 합칠 겁니다. 자, 그러면 합친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A의 T는 T를 1부터 뭐 3까지 한다 하면 얘는 어떻게 A의 1 플러스 A의 2 플러스 A의 3 이렇게 나타내는 게 요거의 기호의 정의죠. 자, 그러면 채권은요, 만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반적으로 채권은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은 채권 증서를 받거든요. 그 증서에는 크게 뭐가 적혀 있냐면 원금 얼마, 원금 100억, 그 다음에 이자율인데 이자율을 앞에다가 제가 표면 이자율을 쓸게요. 표면 이자율. 표면 이자율이 10%. 이 표면 이자율은 뭐냐면 그 채권에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그 채권에 적용되는 이자율. 그 다음에 여기에 만기 3년 됐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채권을 사는 순간 뭘 알 수 있냐면 이 채권으로부터 미래의 현금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을 사는 순간, 요걸 딱 사는 순간, 아, 1년 후에 얼마 들어와요? 10. 2년 후에 10. 3년 후에 얼마 들어와요? 110.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은 요거의 가치를 구할 때 뭐가 필요해요? 할인율, 이자율이 필요하죠. 그 이자율 10%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요 10%는 그 채권에 정해져 있는 계약상의 이자율이에요. 이 채권을 사게 되면은 100의 10%인 10만큼을 이자로 줄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요 채권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될지는 모릅니다. 시장에서 100에 거래될 수도 있고 90에 거래될 수도 있고 120에 거래될 수도 있고 다양한 금액으로 거래될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120에 거래된다는 것은 이 채권이 되게 좋다라는 거죠. 90에 거래된다는 것은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채권의 현재 가격이 정해지는데 만기가 3년이니까 계산이 약간 복잡한데 만기가 1년짜리 채권을 한번 볼게요. 만기가 1년짜리. 만기가 1년이면 예를 들어서 요거를 1년이라고 치면은 1년 후에 110이 그냥 바로 들어오거든요. 1년에 110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게 시장에서 100에 거래되고 있대요. 사람들이 100을 주고 사고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요 채권에 100 주면은 1년에 110 들어오죠. 수익률 몇 %예요? 10%죠. 근데 그 10%가 우연히 뭐랑 똑같아요? 표면 이자율은 똑같죠. 그런 채권이 있고 만약에 얘가 105에 거래되고 있어요. 105에 거래되고 있으면 이거 수익률 계산하면은 5% 약간 안 되는 수준으로 나올 텐데 바로 구해 볼게요. 110 나누기 4.76% 나오거든요. 그러면 4.76%라는 숫자는 이 채권에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의 수익률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랑 달라요? 표면 이자율은 다르죠. 채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 될 겁니다.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상에 정해져 있는 이자율하고 실제 투자 수익률하고는 달라요. 실제 투자 수익률은 달라요. 그러면은 할인할 때 타인자본 비용 혹은 채권자의 수익률로 할인할 때 10%로 할인하는 거예요. 여기는 4.76%로 할인하는 거예요. 4.76%로 할인하는 겁니다. 기업 관점에서 볼까요? 기업은 얘가 사면 얼마 들어와요? 105만큼 들어오죠. 105 들어오고 110을 나중에 지급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5만큼 나가는데 이거를 비율로 계산하면 4.76이거든요. 그러니까 4.76%만큼 이자율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달한 거에 대한 대가가 4.76%고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수익률이 4.76%입니다. 그래서 4.76%로 할인하는 거예요. 그럼 4.76% 뭐 10% 여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꼭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있는 현재 가치를 알아야지 수익률을 구하겠죠. 그럼 반대로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면 돼요? 수익률을 알면 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얘랑 얘는 한 몸입니다. 미래 110이라는 약속된 지급액은 일단 정해져 있는 숫자고 여기 있는 이자율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여기는 현재 가치가 달라지고 이 현재 가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자율이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가격이 싸면 쌀수록 이자율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그렇죠? 가격이 싸면 이자율이 커져요. 가격이 비싸면 이자율은 작아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자율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이것도 이상한 걸 물어요. 자, 이자율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하면은 당연히 이자율 큰 게 좋죠 라고 하는데 이자율 크다는 것은 요거에 대한 자산의 가치가 어떻다는 거냐면 작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위험한 자산일수록 수익률이 높습니다. 위험한 자산일수록 이자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이 높은 게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가로 더 높은 수익률을 달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거는 뒤에 또 한 번 더 설명드릴 테고, 결국은 뭘로 할인하냐? 뭘로 할인하냐? 여기 있는 이 채권에 투자했을 때 시장에서 생각하는 수익률. 투자자들이 요 채권에 투자했을 때 마음속에 생각하는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요 10%랑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채권도 엄밀히 말하면은 그 타인자본 비용 채권의 수익률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얘보다는 쉬운데, 얘보다 자기 자본 가치 구할 때 여기는 할인율보다는 쉬운데 그래도 녹록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이 채권의 가격이 정해질 거고, 채권의 가격이 정해지면은 수익률이 정해지거든요. 자, 채권은 되게 특이합니다. 채권은 약속된 금액이 미래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요, 미래에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얼마로 줄지 몰라요. 기업의 배당 정책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유보를 많이 하게 되면 배당을 안 주잖아요. 유보를 적게 하게 되면 배당을 많이 주고. 그래서 기업의 정책에 따라서 배당이 얼만큼 들어올지 나는 모르는데, 채권은 특이하게 일반적인 채권인데 채권은 정해집니다. 내가 채권을 요거 사는 순간 얼마가 들어올지를 나는 알아요. 하지만 뭘 몰라요? 이 채권의 위험, 이 채권의 가격, 이 채권의 수익률은 몰라요. 그거는 일단은 시장에 가봐야지 합니다. 이 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 채권이요, 이 채권이 발행한 기업이 삼성전자예요. 그때의 수익률하고요. 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지한송이에요. 살 거예요? 10, 110 줄게요. 10, 110 줄게요.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행한 그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당연히 주겠죠. 그러니까 좀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될 거고, 제가 발행한 거는 거의 뭐 똥값이 쓰겠네요. 안 사겠죠.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을 겁니다.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고요. 그래도 안 사요? 어마어마하다고요. 만약에 내가 준다. 그럼 대박 터뜨리는 거예요. 대박 터뜨린다. 그래서 발행한 기업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저 자산의 가치, 채권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 채권의 가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수익률이 달라지는 건데, 수익률이 먼저예요? 가격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시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장에 따라 달라요. 어떤 시장은 수익률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가격을 정하는 시장이 있고요. 어떤 시장은 가격이 형성된 다음에 수익률이 이거구나 하면서 수익률이 뒤따라오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가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수익률이 정해지면 가격이 자동적으로 정해진다. 가격이 정해지면 자동적으로 수익률이 정해진다. 요 정도 구조만 아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다. 이 채권의 특징. 그러면 채권의 가치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현금 흐름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타인 자본 비용은 아마 문제에서 주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 쉽게 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그 수익률을 가지고 시장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시장에서 정해진 수익률을 가지고 여기다가 적용하면 됩니다. 타인 자본 비용은 기업 관점에서 얘기한 거지만 얘는 채권자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채권의 가치를 구하면 그 채권의 가치가 곧 타인 자본의 가치가 된다. 그러면 채권의 가치 구했습니다. 우리 채권의 가치. 그 다음 자기 자본의 가치. 자기 자본의 가치 한번 구해볼게요. 자, 자기 자본의 가치를 구하는데 그러면 주식의 가치를 구해야겠죠? 주식 가치. 자, 그러면 주식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은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배당. 그렇죠? 배당.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유통시장에서 옆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매각 금액 나오겠죠? 만약 안 팔고 꾸준히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업이 배당 계속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때 제가
1년 동안만 보유한 다음에 제3자한테 파는 식으로 한번 주식 가치를 구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얼마 주고 샀어요. XX 주고 샀어요. 그러면 1년 후에 그 기업이 배당이 영어로 디비던드거든요. 디비던드. 그래서 스몰 d라고 쓸게요. 디비던드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팔았어요. P1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럼 끝났죠. 나의 투자 기간은 1년이고요. 그러면 그 투자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D1 플러스 P1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할인하게 되면은 주식의 가치가 나오죠. 심플하죠. 그러면은 주식의 가치는 제가 프레젠트 밸류라고 쓸까요? 주식의 가치는 D1 플러스 P1을 1 플러스 주식의 요구 수익률. 주주들이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 있겠죠. 주주 요구 수익률을 나눠줘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다. 이것도 어렵지 않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어요, 지금? 사람 그리기 참 쉬워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뭘 추정하는 겁니까? 얘와 얘를 추정하는 거죠. 자, 채권하고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채권은 계약서에 숫자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딱 정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식은 몰라요. 얼마를 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추정값입니다. 혹은 기대값이라고 부르죠. 기대값이라고 부릅니다. 추정값, 기대값. 그 추정값, 기대값을 여기다가 쓰고 그 기대를 반영한 주주들의 요구 수익률을 여기다가 써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하고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치를 구하는 그 툴 있죠. 그 툴은 똑같습니다. 그냥 계산기만 있으면 돼요. 사실 엑셀이 다 하거든요. 엑셀이 여러분들 훨씬 잘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숫자만 넣으면 되거든요. 숫자 넣고 엑셀에다가 현재 가치 계산해라 하면은 알아서 계산해 줘요. 그러면은 필요 없네요. 응? 우리가 필요 없네요. 그게 아니죠. 엑셀은 아직 뭘 못해요. 이 숫자들이 얼마인지를 추정을 못하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추정을 해가지고 그 숫자를 넣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추정된 값을 줍니다. 우리가 엑셀이 되라는 거예요. 네, 엑셀이 한번 돼봐라. 어? 역지사지다. 엑셀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느껴봐라. 그런 느낌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는 D1과 P1이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지고 주식의 요구 수익률을 우리가 구할 수만 있다면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자산은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할 미래의 현금 흐름의 그 시점의 가치입니다. 현재 시점의 가치예요. 그러면 이 P1이라는 숫자 있죠. P1이라는 숫자. 얘는 내가 옆 사람한테 판 숫자잖아요. 판 숫자. 그럼 옆 사람은 P1을 주고 샀죠. 왜 샀어요? 걔는 그거로부터 배당 받으려고, 그 주식으로부터 미래 배당 받으려고 산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딱 보유할게요. 얘 보유할게요. 그럼 1년 동안에 보유하게 되면은 얘는 이 노란색 친구는 D2를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P2를 예상할 겁니다. 그쵸? 그러면 P1은 어떻게 구해요? P1은 D2랑 그 다음에 P2를 1 플러스 주주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시점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딱 요 시점의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딱 한 번만 할인해줘도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랑 할인해가지고 P1을 구했습니다. 그럼 노란색 친구가 옆 사람한테 또 판 거예요. 얼마 받고? P2 받고. 그러면 P2 주고 산 사람은 뭐 때문에 샀어요? 배당 받으려고 샀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 더 그려볼게요. P2는 어떻게 계산돼요? 미래에 D3와 그 다음에 P3 요걸로 할인해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P3는요?
P3 주고 산 사람은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미래에 D4랑 P4를 기대하는 거죠. P4는요. 저 그만해도 되죠. 제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잉 컨선 계속 기업을 가정할 때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은 매년 배당을 이렇게 줍니다. D1, D2, D1, D2, D3 계속 줘요. 그러면 얘네들을 할인할 필요 없이 얘네들을 일단 무시하고 뭐만 생각하면 돼요? 배당만 생각하면 돼요. 배당이 D5, D6 그러면 결국은 요거를 할인해 가지고 현재 가치가 구해지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배당만 할인하면 된다. 여기는 배당만 할인해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면 된다 라는 논리가 세워지고요. 그게 배당 평가 모형입니다. 그래서 주식 가치는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물론 1년 후에 팔 금액 저 매각 금액 P1, P2 그걸 가지고도 주식 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유통시장이 없고 그냥 배당만 받는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평생 이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D라는 배당을 내가 얻습니다. 한국말로 쓸게요. 배당을 얻어요. 배당을. 그 다음에 1 플러스 자기 자본 비용 자기 자본 비용으로 할인해 가지고 주식의 가치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본 비용은 주주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채권자의 요구 수익률은 그래도 쉽게 구하거든요. 사실 요거 거의 뭐 액면가로 이렇게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액면가로 발행되면은 표면 이자율이 채권자의 요구 수익률과 똑같거든요. 만약 그러면은 사실 1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채권자의 요구 수익률 타인 자본 비용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주주의 요구 수익률 자기 자본 비용은 뭔가 추정이 들어가죠. 미래의 기대값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주주의 이익 자체가 채권자 주고 나머지 다 주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왜 그렇지?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많아. 밀가루가 많아서. 가볼까? 어쨌든 주식 가치는 미래 배당을 여기는 주주의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는데 여기 있는 D1, P1, D2, P2 이거는 다 추정값이다. 그리고 주주들이 얻어가는 이익은 남들 다 주고 남은 나머지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른다. 몇 퍼센트의 수익이 발생될지 모른다. 그래서 주주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 주식에 투자할 때 이 수익률을요 예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에서는 가정을 하거든요. 아까 호모지니어스 익스펙테이션이라고 동질적 기대 가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든 주주들은 저 기업에다가 주식을 투자할 때 동일한 수익률로 예상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주주의 요구 수익률. 자, 이 주주의 요구 수익률을 구하는데 두 학기. 저는 4시간. 속성. 기본 강의가 다음 주에 있는데 기본 강의에서 4시간이지 거기는 중국 강의에서는 요거 가지고 한 뭐 이틀은 할 거예요. 그렇고 자 그러면은 구했죠? 채권의 가치, 주식의 가치 구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더하면 자산의 가치, 즉 기업의 가치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그러면은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돼요? 주식의 가치, 채권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게 딱 하나씩 챕터예요. 그러니까 주식 가치 구하는 챕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가치를 구하는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각각의 가치를 구하고 그걸 더해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구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직접 구하는 거. 직접.
직접. 자, 그러면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그 기업 가치를 직접 산정을 해야 되는데 기업 가치는 제가 이렇게 쓸게요. V. 기업 가치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겠죠. 자, 그러면 기업 가치에 대한 투자. 기업 가치는 어떤 실물 자산에 투자를 했고 그 실물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했어요? FCF.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했죠. 지금 금융시장 아니에요. 지금 실물 투자 시장으로 간 겁니다. 기업 자산의 가치, 기업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실물 투자 시장으로 갔어요. 그러면 실물 투자 시장에서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FCF라고 불렀습니다. FCF. 자, 이 FCF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챕터예요. 이것도 하나의 챕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자본 비용으로 할인할 텐데 자본 비용. 타인 자본 비용 써야 돼요. 자기 자본 비용 써야 돼요. 합친 거 써야 됩니다. 합친 거. 그쵸? 왜? 타인 자본 조달, 자기 자본 조달 합쳐가지고 투자했잖아요. 합쳐가지고 투자했기 때문에 할인율을 쓸 때 여기 있는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을 합친 개념을 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거예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하하, 요게 어렵죠. 요것도. 자, 가중평균 자본 비용 우리가 일단은 해볼 텐데 우리가 평균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평균을 보통 떠올리냐면 산술 평균을 보통 많이 떠올리거든요. 산술 평균. 또 어떤 평균이 있어요? 기하 평균. 그렇죠? 기하 평균. 그리고 뭐 저 가중 평균도 있고. 자,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의 차이는 뭡니까? 산술 평균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돈이 있어요. A라는 돈이 있는데 내가 1년 동안에 벌어들인 금액이 B.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1년 동안에 벌어들인 금액이 C라고 했을 때 그럼 평균 얼마를 벌어들인 거야? 했을 때 동일한 X로 두고 이 X를 구하면 B 플러스 C를 2로 나눈 거죠. 그렇죠? 이게 산술평균의 개념이죠. 더하는 걸로 더하기라는 그 연산 과정으로 평균을 내는 거. 이게 산술평균이고 기하평균은요. 내가 A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B 배만큼 벌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C 배만큼 벌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몇 배를 번 거야? 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X 곱하기 X 해서 요거 구하면 X는 루트 B 곱하기 C. 이게 기하평균인 거죠. 그러니까 산술평균은 덧셈이라는 연산 과정에서 나타내는 평균이고 기하평균은 곱셈이라는 연산 과정에서 나타내는 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몇 배야? 라고 했을 때 저 X를 구하는 거죠. 이거 구할 줄 아시죠? 약분 X 제곱에 B 해가지고 루트 씌운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X 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고요. 재무관리에서는 뭘 많이 쓰냐면 기하평균을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계산할 때 사실은 여러분 요때 10% 벌고 요때 20% 벌었어요. 평균 몇 퍼센트 번 거예요? 15%. 그게 산술평균이에요. 그게 산술평균이고 내가 기하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10%, 20%를 했는데 내가 A를 투자하게 되면은 1 플러스 10%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20%만큼 증가하는데 평균적으로 1 플러스 X%만큼의 제곱 요게 기하평균 개념이죠. 그때 이 X%는 얼마 나오냐면 산술평균은 그냥 단순히 더해가
단수 더해가지고 2 나눈 거니까 15%고 제가 요거를 계산기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14.89% 나옵니다. 재무관리는 요거 많이 쓰는데 큰 차이 없죠. 그냥 대충 해도 그냥 15% 해도 그냥 얼추 답은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정확한 값을 구하려고 하면 이 밑에 기하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 복리 얘기했잖아. 복리. 이자에 이자가 붙는 A 투자해 가지고 1 플러스 10%만큼 얻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20% 투자하는 개념이죠. 이게 복리 개념이죠. 그 복리 개념이 기하 평균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관리에서는 이 기하 평균을 많이 쓰는데 사실 시간이 없으면 객관식이잖아요. 산술 평균 하면 됩니다. 큰 차이가 없다. 큰 차이가 없다. 그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단순하게 평균 내는 거 말고 가중치를 둬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를 우리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비커가 있습니다. 비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여기에 소금의 농도가 예를 들어서 뭐 40%였어요. 40% 소금물의 농도가 40%예요. 여기는 소금물의 농도가 0% 없어요. 두 개 섞게 되면은 20%가 나와요? 만약에 요 물의 양이 똑같으면은 섞게 되면 20%가 되겠죠. 하지만 얘가 물의 양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면 섞으면 20%가 나와요? 20%보다 높은 숫자 나와요? 낮은 숫자 나와요? 높은 숫자가 나오겠죠. 왜? 여기 있는 물의 양이 더 많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평균하는 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가중평균 할 거예요? 타인 자본 비용하고 자기 자본 비용을 가지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할 겁니다. 그 구하는 로직이 제 거기 있는 유인물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참고 2-1이 있네요. 5페이지에 참고 2-1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있습니다. 요 예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자, 타인 자본 비용하고 자기 자본 비용을 가중평균한 비용인데요. 세금이 없는 경우에 세금이 있으면 좀 더 복잡해지는데 세금이 없는 경우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부채로 얼마 조달했냐면 600, 그 다음에 자기 자본으로 400, 1000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타인 자본 비용에 대한 이자율이 타인 자본 비용이 얼마냐면 8%. 여기가 8%고요. 여기가 밑에가 10%예요. 10%. 단순하게 더해서 나누기 면 9%인데 9%가 안 나옵니다. 왜? 가중치가 다르니까요. 그러면 가중치를 고려해 가지고 평균을 낼 건데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 방법 600의 8% 얼마예요? 68에 48. 48만큼 이자 줘야겠죠? 그 다음에 400에 10이니까 40. 합치면 88. 그러면 1000에 대해서 88은 8.8% 이렇게 되는 거죠. 8.8%. 9%보다 조금 낮은 수치. 왜? 여기에 8%에 600이라는 더 높은 가중치가 붙었으니까 8%에 조금 가까울 거예요. 8% 조금 가까울 거다. 9%에서 8%에 조금 기운 숫자가 나오죠.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이렇게 안 구할 겁니다. 이렇게 안 구할 거고 어떻게 구할 거냐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영어로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해가지고 WACC 왁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왁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weighted가 가중했다는 말이고 weighted average가 가중평균이에요. 그래서 왁이라고 많이 쓸 겁니다. 왁.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웩이라고 그랬거든요. 웩? 뭐 상관없습니다. 왁이든 웩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왁을 계산하면은 여기는 8%는 전체 1000에서 얼마에 해당되는 값? 600. 그 다음에 여기 10%는
전체 1000에서 얼마에 해당되는 값? 400. 그러니까 총 100%인데 60%, 40% 해가지고 가중치를 둔 거예요. 그렇게 평균을 낸 값이 8.8%입니다. 위에서 구한 것과 밑에서 구한 게 사실 똑같거든요. 왜요? 요거 얼마예요? 48. 요거 얼마예요? 40. 그거 더한 다음에 부모 같으니까 더한 다음에 1000으로 나눠주게 되면 8.8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그 계산하는 건데 뭐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우리는 요렇게 앞으로 구할 겁니다. 즉 이 가중치 있죠. 각각의 가중치. 여기는 숫자로 나왔지만 가중치를 비율로 줄 수도 있거든요. 비율로 주게 되면 요렇게밖에 못 풀어요. 이렇게 못 푸니까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가중치로 뒀다. 그러면은 여기는 가중치 뭐 0.3, 0.7 이렇게 줬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풀어가지고 왁을 계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왁을 계산했어요. 그럼 다 했네요. 기업 가치를 FCF를 나눠가지고 가중평균 자본비로 나눠가지고 기업 가치를 구한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기업 재무인데요. 기업 재무인데 앞으로 이제 뒤에는 제가 다른 거 그 위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릴 건데 그거에 앞서 가지고 재무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배우는 그 큰 틀이 요건데 한번 잘 볼게요. 재무관리의 기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관리 기초. 재무관리 기초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조달과 운용 이게 재무관리의 기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화폐의 시장 가치를 배우죠. 화폐의 시장 가치를 좀 더 아까보다는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럼 화폐의 시장 가치를 통해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식을 배웠으니까 이제 뭘 구할 수 있냐면 기업 가치를 구할 건데요.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일단 뭐부터 배울 거냐면 여기는 FCF를 어떻게 구할 건지를 배울 겁니다. FCF.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을 어떻게 구할 건지. 제가 어제 살짝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어제 회계 시간에 제대로 배웠던 이유는 그 감가상각비는 현금은 유출되지 않았지만 회계상으로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조정해 줄 때 더해준다. 회계상의 숫자에서 현금 흐름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현금 흐름을 구할 때 그 감가상각비를 더해준다라는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FCF 현금 흐름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FCF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우고 여기가 첫 번째 난관입니다. 화폐의 시장 가치까지는 어느 정도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산수를 조금만이라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오는데 이제 FCF부터는 논리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힘들어지죠. 자, FCF가 첫 번째 고비고 FCF 한 다음에 뭘 구할 거냐면 자기 자본 비용 구합니다. FCF 한 다음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해야 되는데 뭐가 어려워요? 타인 자본 비용보다 자기 자본 비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를 구합니다. 얘가 챕터가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CAPM 해가지고 한 2챕터에서 3챕터 정도 됩니다. 그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하고 어렵다고 했죠. 2학기 과정. 이 요거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뭘 구하면 돼 이제? 주식 가치 구할 수 있겠죠. 주식 가치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채권의 가치도 구해볼까? 그래서 채권의 가치 주식 채권 파트가 있습니다. 주식 채권 파트. 그러면 주식 채권 파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 비용을 발라낼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구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을 우리가 구한 다음에 뭘 구할 수 있어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앞에서 FCF 구한 거를 가중평균 자본 비율로 할인해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구한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를 구한 다음에 이걸 투자할까 말까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 의사결정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의사결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수익률로 의사결정할 건지 아니면 금액으로 의사결정할 건지 아니면 회수 기간으로 의사결정할 건지 다양한 의사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의사결정 방법은 나중에 배우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큰 틀 기업 가치가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더 나가는 게 뭐냐면 재무관리의 목표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그럼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때 두 가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조달할 때 여기요. 내가 조달할 때 600하고 400으로 조달했잖아요. 600, 400으로 조달했는데 내가
800, 200으로 조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기업 가치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할 것 같아요? 감소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왁은 감소하겠죠. 8.8%보다 좀 작아질 거 아니에요. 왁은 감소하겠죠. 아니에요. 감소할 것 같은데 감소할 수도 있고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위험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은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 자, 위험이 크면은 수익률 커진다고 했죠. 그러면 부채가 더 많은 비중으로 차지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덜 위험할까요? 더 위험할까요? 더 위험하죠. 그렇죠? 채권자가 가져가는 몫이 더 커지고 그 나머지가 주주 거니까 주주가 가져가는 몫이 작아질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더 커져요. 그럼 뭐가 커져요? 얘가 커져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얘가 커진 다음에 가중평균을 해요. 얘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치고 얘가 커진 다음에 가중평균을 하게 되면은 가중치는 여기가 더 커져가지고 뭔가 8%에 더 가까운 숫자가 나올 것 같지만 얘가 더 커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FCF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기업 가치가 극대화되려면 왁이 작아져야 되거든요. 왁이 작아져야 기업 가치가 커지거든요. 근데 그 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은 부채를 쓰는 게 좋아? 자기 자본을 쓰는 게 좋아? 요거에 대한 고민.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최적의 부채 규모는 얼마가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58년도 이론부터 시작되는 MM의 자본구조이론입니다. 이것도 노벨 경제학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아까 주주한테 배당 줄까 유보 줄까 이거 있었죠. 그럼 배당을 주는 게 좋아 유보를 주는 게 좋아? 그거에 대한 고민도 시작합니다. 배당을 주는 게 기업 가치가 더 극대화되는 건지, 유보를 하는 게 기업 가치가 더 극대화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 결국은 뭐예요? 기업 가치 극대화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구하는 로직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 기업 가치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최적의 부채 규모, 더 유식한 말로 최적의 자본 구조라고 얘기하거든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구성 비중, 최적의 자본 구조는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유보를 할지 배당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 최적의 배당 규모는 얼마인지, 최적의 배당 정책은 뭔지, 그러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큰 틀이고, 추가적으로 합병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분할에 대해서 배우고, 이러면서 기업을 섞었다가 뺐다가 다시 합쳤다가 막 뺐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배웁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기업 재무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뭘 배우냐면 파생 상품을 배웁니다. 파생 상품. 파생 상품은 시험에 나오는 그 공기업도 있고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공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잘 취사 선택해 가지고 난이도가 높은 공기업일수록 파생 상품은 있거든요. 근데 경영학 위주의 그 시험 있죠. 재무 관리가 조금 나오고 그거는 파생 상품이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희한하게 각각 툭툭툭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서 여기 기초 강의에는 파생 상품에 대한 강의는 안 하고 기본 강의에는 파생 상품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파생 상품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파생 상품 쪽이 투자론이에요. 투자론. 그러니까 투자론까지 공부하게 되면은 재무 관리의 큰 틀이 완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끝 아니에요. 우리 집 안 가요. 잠깐 쉬었다가요. 위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